자, 이제 에릭슨 이론에 이어서 아들러의 이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이제 정신역동 이론에서 소개되는 학자들이 자신의 경험, 자신의 삶이 이 이론을 만드는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아들러 역시 자신의 출생, 뭐 어떤 성장 배경, 이런 것들, 가족 관계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자신의 이 이론을 만드는데, 이론적인 개념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친 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들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1800년대 후반에 태어났고요. 형제가 굉장히 많은 집의 둘째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욕심도 많고 야심이 많은 형이었어요. 그래서 그 형에 치여서 마음고생도 많았고 또 밑으로 동생들이 되게 많으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고 스스로 회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들러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병치레를 많이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신체적으로도 약했고 그다음에 형제들 사이에서도 그런 어떤 부모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스스로 열등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런 아들러가 이렇게 훌륭한 학자가 될 수 있었고, 이제 의사였거든요. 이제 의사를 거쳐서 이렇게 심리학 이론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렇게 훌륭하게 잘할 수 있었던 거는 아들러가 회상하기를 아버지의 영향이 되게 컸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항상 자기가 잘 못해도 격려를 많이 해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들러가 자신의 이론을 기반으로 만들어낸 심리치료 기법, 상담 기법들 중에 하나가 격려라고 하는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아들러는 어려서부터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실제로 5살 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아, 의사가 되어야겠구나라고 하고 실제로 이제 의사가 되었다라고 하죠. 어, 자, 아들러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안과 의사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정신과 의사로 다시 전향을 하면서 이 당시에 이제 아들러도 이제 스코틀랜드 출신이니까 유럽에서 살았고 특히나 이제 비엔나 의대를 다니면서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냐면 프로이드를 접하게 되면서 프로이드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제자로서 프로이드가 만든 정신분석 학회 회장을 지낼 만큼 이제 프로이드를 굉장히 추종하는 그런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프로이드의 많은 제자들이 프로이드 곁을 떠난 이유 중에 하나가 프로이드가 지나치게 과거에 몰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프로이드의 인간을 움직이는 힘이 성적인 에너지다라고 하는 거. 성적인 그런 리비도에 의해서 인간은 수동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은 아들러의 그 제자들이 많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융이나 에릭슨이나 이렇게 아들러가 프로이드를 떠나면서 새로운 이론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프로이드하고 이렇게 헤어진 다음에 아들러는 진짜 평생 동안 프로이드를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펼쳤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아들러의 이론을 개인 심리학이라고 불러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개인 심리학, individual psychology라고 하는데 이 individual psychology의 이 말은 이게 개인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individed, 나눠줄 수 없는. 즉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신체, 심리, 사회 이런 모든 영역들이 나눠질 수 없는 하나의 총합체다. 하나의 전체로서 인간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인간을 움직이고 구성하는 하나의 전체로서 신체, 심리, 사회적인 그런 것들이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통합된 존재로서가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나눠지지 않는 존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러의 이론은 우리가 개인 심리학, 인디비주얼 사이콜로지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개인 심리학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인디비주얼이라고 하는 의미는 개인을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따로 띄어서 인간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나무 한 그루를 제가 이제 그림에서 이렇게 그림을 갖다 놨어요. 자, 이 그림을 대략 제가 쭉 설명을 하면 아들러의 이론의 전반적인 내용들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이렇게
듣고 아들러의 각각의 개념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뭐 신체, 심리, 사회 이런 영역들을 나눌 수가 없는 하나의 전체로서의 인간입니다라고 아들러는 인간을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을 전체주의적 입장, 홀리즘, 그렇죠? 전체주의적 입장으로 인간을 파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앞서서도 아들러가 어린 시절에 굉장히 많은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다. 하지만 아들러가 이렇게 훌륭한 하나의 인물이 되기까지 스스로 자신이 느끼는 열등감을 보상하기 위해서 좀 더 지금보다 나은 나 스스로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행동을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추진력이 될 수 있는 건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이 느끼는 열등감이고 그거를 어떻게든 채우기 위한 보상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인간은 행동하고 앞으로 나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열등감과 보상이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의 핵심적인 키워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열등감을 보상하기 위해서 열등감을 느끼는 나를 좀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보상해주기 위해서 지금보다 나은 나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요. 그게 바로 우월에 대한 추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보다 나보다 더 못한 내가 되고자 하고 싶진 않아요. 누구든 지금보다 나은 내가 되려고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상, 좀 더 나은 내가 되고자 하는 우월에 대한 추구. 자, 이러한 것들이 인간에게는 내재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들으시나요? 물론 이제 교과목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도 듣지만 보다 사회복지사로서 또는 뭐 아동 상담을 하고자 한다면 아니면 또 어린이집에 취업을 하고자 한다면 아니면 좀 더 많은 인간들에게 좋은 어떤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내가 뭔가 여러분들 나름의 목적을 세워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뭐 상담가가 될 거야. 나는 사회복지사가 될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그 목적이라고 하는 건 세워놨지만 구체적인 뭐가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10년 뒤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상은 할 수 있지만 뚜렷하게 내가 그걸 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건 아니에요. 가상의 어떤 목적을 세워놓고 우리는 나의 어떤 우월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향하여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열등감을 보상하기 위한 차원으로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모두 다 이렇게 가상의 목적을 세워놨을 때, 좀 더 내가 앞으로 나가고자 할 때 추동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상의 목적론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도 설명해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모두 다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고 하는 이 과목에서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경험이 모두 같습니다. 그렇죠? 같은 경험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들이는 거는 모두 다 어때요? 개별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아들러의 이론을 통해서 아 맞아 나도 둘째였어. 나도 우리 엄니 때문에 되게 힘들었고 막 이랬던 경험이 뭐 이런 그래서 열등감이 느껴졌었던 경험이 있어. 하지만 난 그거를 극복하려고 이렇게 노력했어. 뭐 이러한 각자 나름대로의 경험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자 똑같은 주어진 상황은 같지만 그 상황에서 느끼는 여러분들이 그 삶을 바라보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거는 모두 다 다릅니다. 우리 이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전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어진 여러분들 앞에 놓여진 이 삶을 스스로 잘 해결해 나가고 헤쳐 나가려고 노력하는 존재들이에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창조적으로 지금보다 낫게 어떠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 이 개념이 바로 아들러가 얘기한 인간은 창조적인 존재고 창조적인 자아가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획일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나름의 주관적인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나름의 다양한 모습들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채워나가면서 앞으로 나가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들러가 얘기한 창조적 자아, 창조적 자기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거의 아들러의 이론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아들러의 이론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그 개념이 사회적 관심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나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죠. 근데 그게 나만 좋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굉장히 어떤 이타적이지 않은 이기적인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나가진 않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거를 뭔가 활용하고자 하는 거는 나에게 혹은 남에게도 유용한 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즉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성숙된 인간이 되기 위한 성숙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대한 관심도 반드시 필요하냐? 사회, 타인. 자, 이런 관심이 필요합니다. 타인에 대한 사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개인은 어찌 보면은 너무나 이기적인 개인이 되어서 이것이 나중에는 약간의 병리가 될 수 있다라고 아들러는 얘기해요. 그래서 정말 건강한 성격의 최고조는 즉 사회적 관심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개인들이 많은 사회가 되는 거.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회적 관심을 갖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런 사회적 관심, 타인에 대한 관심, 내가 보다 사회에 유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러한 사회적 관심은 그냥 키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훈육과 교육을 통해서 보통 생겨납니다. 주로 어린 시절에 많이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관심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봤고요. 저 아들러에 있어서의 이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성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성격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이드와 마찬가지로 아들러도 어린 시기에 부모님들의 양육에 의해서 성격이 형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기에 부모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아들러는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격, 구조 혹은 생활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아들러 이론의 핵심이고 전반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쭉 훑어보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전체로서의 나눠질 수 없는 인간으로 아들러는 사람을 보았어요. 그래서 인디비주얼, 개인 심리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 과정의 경험을 통해서 열등감, 보상, 출생 순서 이건 아직 얘기를 안 했죠. 사회적 관심 등 이론적 개념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거. 자, 지금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아들러 이론에서의 주요한 개념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때 앞서 얘기했어. 인간은 총체적인 존재다. 나눠지지 못한다. 물론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인간을 움직이는 다양한 심리적이고 또는 신체 생리적이고 사회적인 이러한 것들은 따로따로 떼어서 뭐 신체 따로 심리 따로 뭐 사회적 관계 따로 떼어서 인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런 모든 것들의 총합이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총체적 입장. 아까 얘기했죠? 뭐라 그래서 전체주의적 입장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물론 여러분 이 안에 심리적이고 사회적이고 생리적인 이러한 것들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들 역시 따로 떼지 못하는 하나의 통합된 인간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보통 환원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앞서 여기 아래도 설명했지만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확인이 가능한 것만 우리는 그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즉 경험적으로 증명 가능한 게 바로 인간이야. 라고 보는 입장이 환원주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환원주의 입장하고는 다른 거죠. 조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눌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individual, individed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individual psychology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한국말로 옮길 때는 이제 개인 심리학이라고 옮겨진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은 어떤 자극에 의해서 동기화된다. 이 자극이 뭘까요?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좀 더 나은 나이가 되고자 하는 우월에 향한 추구 이런 것들입니다. 나를 보상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인간은 동기화되고 움직입니다. 자, 또 하나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인간을 움직이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본능이다, 추동이다, 충동이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드가 갖고 있는 그런 성적인 본능 이런 거에 의해서 인간이 일단 움직여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 아들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삶의
삶에 있어서 우리 삶을 뭔가 지금보다 낫게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목표도 세우고 나름대로 각자 모습이 다른 그러한 형태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창조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개척자가 되어서 삶을 살아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자, 즉 창조적 자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드에 지배되는 존재가 아니라 나 나름대로의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경험들을 물론 경험이 모두 같지만 현재 나에게 강의를 듣고 있는 이 경험은 같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들은 다 주관적으로 달라요. 이 주관적으로 다른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삶을 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창조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지휘하고 이끌어 나가기 위한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창조적 자기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 누구나 인간은 이런 창조적인 그러한 자기, 창조성이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끌려다니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잠깐 또 이제 또 쭉 한번 읽어보면 성적인 것보다 이제 인간은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또 보상을 얻기 위해서 우월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간은 움직이고 이게 인간 발달의 하나의 키워드 핵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나은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을 만들어 놔요. 가상이지만 가상의 목적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졸업하고 난 다음에 뭐 조금 더 그러니까 좋은 어떤 직장을 얻어서 뭐 이런 삶을 살 거야라고 하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삶에 대한 창조적인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목적론적인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들러에 있어서 아들러가 이제 뭐가 문제다. 이 사람이 뭔가 조금 어떤 문제를 경험한다. 지금 현재 어렵다라고 보는 거는 성격 형성의 문제다라고 보여져요. 이 성격을 우리가 다른 말로 아들러는 생활 양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 생활 양식 혹은 성격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에 의해서 형성이 주로 많이 돼요. 자, 이거는 되게 어때요?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 초기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프로이드하고 같은 견해를 갖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생활 양식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꼭 반드시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 여기서 반드시 형성시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타인에 대한 관심. 여러분들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들은 타인에 대한 관심과 타인과의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실은 굉장히 고립된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적인 관심, 즉 타인에 대한 관심, 내가 사회에 유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러한 관심들을 발달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어려서 부모님들의 교육과 훈육에 의해서 많이 발달된다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성격이 형성된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잘못된 생활 양식을 즉 변화시키는 거, 즉 사회적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이 교육시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아들러에는 생애 후반부에서는 굉장히 강연 활동을 많이 했어요. 강연 활동을 많이 하면서 사람들에게 정말 많이 알려준 내용 중에 하나가 사회적 관심을 갖기 위한 노력, 방법 이거에 대해서 아주 끊임없이 강조하고 연설을 하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활 양식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격이라고 얘기했죠. 자, 이것은 가족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가족 관계를 통해서 부모님과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 그랬을 때 이 생활 양식에 또 영향을 즉 성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 또 하나는 출생 서열이죠. 내가 몇째로 태어났느냐. 그래서 이런 생활 양식, 출생 서열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족 관계 안에서 형성되는 것들이다라고 그 개념들을 설명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러한 개념들은 이후에 이제 개인 상담뿐만이 아니라 가족 상담, 가족 치료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개념들이 되었습니다. 자, 앞서 얘기했지만 이제 초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프로이드하고 같은 견해예요.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초기에 부모님하고 어떤 경험을 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어떤 생활 양식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나는 뭘 변화시켜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아들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의 경험들을 중요하게 했습니다. 근데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현재가 내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나의 모습은 웬만하면 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론적 입장을 취했어요. 하지만 아들러 같은 경우에는 과거를 탐색하는 건 중요해요. 현재 그게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과거가 현재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내가 현재 이 나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는다. 결정되어서 이미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은 취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지금 변할 수 있고 지금 현재 그거를 수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이거는 프로이드하고는 다른 견해입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창조적인 자기 또는 창조적인 자아 이런 것들을 강조하잖아요. 자신이 물론 가지고 태어난 것들을 내가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이제 그것들을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스스로 극복하고 얼마든지 지금보다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창조적으로 꾸려낼 수 있는 그런 인간의 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재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 과거를 탐색하는 건 중요하지만 과거로 인해서 결정되어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현재의 상황에서 수준에서 변화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거고 그러면서 충분히 자신의 삶을 더 나은 상태로 창조하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인간은 누구나 가상의 목적, 가공의 목적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있을 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목표 없고 목적이 없으면 참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하지만 어떤 목적이나 목표가 뚜렷하다면 그거를 향해서 지금 물론 힘들지만 그걸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추동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 물론 이제 앞서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아들러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개인들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똑같이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주관적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그 주관적 경험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아, 그래. 지금 내가 이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는 나아질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같은 경험이지만 뭐 나는 더 나빠질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래서 이 아들러는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을 이 자신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A라고 행동할지 B라고 행동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현재보다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설정해 놓아요. 근데 이제 때로는 우리가 그 목적이 너무 실현 불가능한 목적일 때는 우리가 실은 그거를 여기서 잠깐 멈추고 자, 이제 가공적 목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제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보다 나은 상태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제 우월을 추구하기 위해서 뭔가 나름의 가공의, 가상의 목적을 만들어 놔요. 여러분들 그 목적이 있어야지, 아, 난 이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그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삶을 창조적으로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상의 혹은 가상의 목적 혹은 가공의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확인할 수 없어요. 뭐 검증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나중에 10년 후에 난 이런 사람이 될 거야라고 하는 거 그런 희망이 있어야지 우리가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들러도 그런 가공의 목적이 되게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고 보아졌어요. 근데 그 가공의 목적은 뭐 근거가
없지는 않겠지만 어쨌거나 근거 별로 없고 아직은 검증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목적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현실 내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목적이 있어야지 뭘 하죠. 목적이 없고 내가 뭐가 되고 싶은 게 없으면 실은 되게 무기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상적인 미래를 기대하는데 영향을 받는다고 했어요. 성격은. 그래서 내가 이 목표를 향해서 막 움직이고자 할 때 뭔가 좀 희망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힘들지만 조금 더 인내하면서 자신의 삶을 창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동기, 자, 의 목표 지향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 목표가 있어야지 우리가 어떤 동기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모두 이제 뭐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는 이 상황은 여러분들 모두 같아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건지를 결정하고 목표를 세우는 거는 여러분들의 뭐에 달려 있나요? 주관적 경험, 즉 내가 이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내가 이 삶을 정말 코로나 너무 힘들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되고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이거를 좀 해내면 그래도 좀 나아지겠지. 그럼 내가 이제 앞으로 졸업을 하면서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야. 자, 이거는 우리가 그런 어떤 가상의 목적을 설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느끼는 현재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상의 목적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다음에 인간이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 이건 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난 이걸 못하네. 이게 부족한데? 라고 느끼면 여러분들 뭐 학원도 막 등록해서 뭘 듣고 막 이러잖아요. 인간이 느끼는 열등감. 그리고 내가 그거를 보상하려고 하는 노력. 이게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열등감이 있으면 우리는 그거를 이겨내고 보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이제 뭘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매번 실패해. 매번 뭐가 안 돼. 근데 이게 너무너무 계속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면 여러분들 결국은 극복하지 못하고 병적인 열등감을 갖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많은 경우에 이제 뭐 내가 어디가 기관의 결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장애를 갖고 있다거나 뭐 어디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이제 응석바지로 키워졌다라고 하는 건 응석바지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엄마가 다 해주는 거잖아요. 옆에서 누군가 다 해줘서 자기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면 어렸을 때는 편하겠지만 점점 자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늘 해도 뭐가 안 되고 실패하면서 오히려 병적인 열등감을 갖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또 하나. 부모님이 관심이 전혀 없는 아이들. 자, 이런 아이들은 어떤 보상을 받은 경험도 없고 격려를 받은 경험도 없고 잘해낸 거에 대한 성취의 경험도 없어요. 자,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도 나는 계속 못해 하면서 병적 열등감을 갖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열등감. 자, 병적인 열등감을 갖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격려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아들러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었던 여러 가지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아버지에게서 얻은 격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서서도 제가 강조했던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보다 우월한 내가 되고자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좀 더 다른 사람하고 다른 좀 더 내 삶이 좀 더 괜찮은 창조적인 내 삶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존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뭐가 괜찮아지기 위한 노력하는 그런 인간인 내가 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사회를 병들게 하는 거다라고 아이들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뭔가 사회에 유용하게 되기 위한 그러한 것들을 발전시켜야 된다. 즉 이게 다시 말하면 사회적 관심입니다. 자, 우린 혼자 살지 않아요. 공동체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에 대한 관심.
내가 사회에 공헌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성격 발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엄마한테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들러 같은 경우에도 성격이 어린 시절에 이미 형성이 많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어린 시절에 형성이 되다 보니까 주로 엄마 아빠에 의한 영향이 크겠죠. 자, 그래서 이런 사회적 관심도 성격을 구성하는 요인들 중에 하나거든요. 이 애가 사회적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격 유형이 나눠져요. 자, 그랬을 때 이러한 성격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건 부모님이에요. 근데 특히 이제 어머니의 영향이 크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사회적 관심은 선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타고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교육과 훈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발되어지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타적이고 협동하는 이제 그러한 성격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앞서서도 얘기했습니다. 자, 아들러의 개념 중에 또 중요한 게 우월을 향한 추구다. 너무나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여기는 설명을 할게요. 열등감과 보상을 우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열등감을 보상하려는 욕구에서 좀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우월을 향한 추구입니다. 좀 더 나은 완성된 내가 되고자 하는 노력. 완성된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노력. 그래서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유용하게 만들고자 하는 노력. 이런 모든 것들이 우월을 향한 투쟁이다라고 아들러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잠재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잠재력을 여러분들 스스로 끄집어내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끄집어내거나 그래서 이 잠재력을 충분히 좀 더 나은 상태가 되도록 우월을 향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러한 곳에 쓰일 수 있게 그 잠재력이 발현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잖아요. 임파워먼트라는 얘기 하잖아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역량, 이런 것들을 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이게 진짜 사회복지사가 또 하는 그런 역할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떤 가상의 목표, 가공의 목표를 만들어 놓고 우월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우월을 향한 투쟁의 길은 실은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난관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실패도 많이 경험될 거예요. 그러한 실패와 그런 난관을 잘 극복해서 결국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우월을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내가 되는 게 되게 건강한 또는 정말 사회적으로 유용한 내가 될 수 있는 건데 실은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는 너무나 이제 여러 어려움들이 많으니까 긴장이 오히려 많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뭐 대학을 들어가야 하는 학생들은 또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그런 긴장감, 또 취업해야 하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어려운 취업난을 뚫고 나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는 늘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고 소화한다면 긍정적인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도 혹은 사회에 대해서도 보다 유용한 사람들과 또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나에게만 몰입이 되는 거죠. 패배의식에 빠지거나 아니면 나에게만 몰입이 돼서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고 사회에 그렇게 유용하려고 하지 않는 이제 그러한 성향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아들러의 우리가 이론에서 이제 아들러가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이 몇째로 태어났느냐. 이게 성격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 그래요. 그래서 다른 어떤 이론가들에 비해서 이런 출생 순서를 되게 많이 강조한 학자예요. 그래서 이 출생 순서에 대해서 설명한 이론은 뭐 아들러 이론밖에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출생 순서가 실은 성격 형성, 지금 현재의 나, 아니면 열등감을 느끼는 나, 아니면 이거로 인해서 내가 어떤 목표를 만드는 나, 그래서 창조적인 내 삶을 꾸려가기 위한 나를 만드는데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출생 순서를 우리가 맞이부터 얘기하죠.
마지는 태어나서 굉장히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생이 태어난 다음에 이 듬뿍 받은 사랑을 동생에게 빼앗겨요. 그래서 아들러는 이러한 상태의 첫째 아이들을 폐위된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자리에서 쫓겨난 거죠. 그랬을 때 느끼는 게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부모님의 사랑을 갈구하려고 자신의 예전의 왕자리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이제 동생들을 보통 더 많이 예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스스로 내가 적응해야겠구나. 인정해야겠구나 하면서 자신의 생존 능력을 이제 막 발달시켜 나가는 이제 그런 존재로 성장해 나가요. 그래서 이 마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어떤 인정과 사랑을 얻고자 하는 욕구로 인하여 웬만하면 부모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마지가 갖고 있는 생존 전략이다. 자, 그래서 굉장히 순종적인 친구들이, 마지들이 많은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에 비해서 이제 둘째 같은 경우에는 자, 둘째는 태어났더니 이미 나의 사랑을 빼앗아 가는 형님이 한 분 계세요. 누나가 있던, 언니가 있던 나의 윗사람이 하나 있어요. 나의 사랑을 나눠야 되는 거죠. 태어나는 순간 나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둘째는 생존 전략이 굉장히 생존 전략을 빠르게 습득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 그래요. 태어나서 보니 이미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나눠야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빨리 생존할 수 있을까를 어려서부터 굉장히 이거를 막 개발시키려고 노력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둘째들의 성향을 잘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엄마가 이제 막 큰아이를 야단을 쳐요. 그럼 이제 큰아이는 되게 보통 큰아이들은 이제 뭐 뭐라고 야단치면은 막 대들진 않아요. 어려서. 근데, 뭐 묵묵히 그냥 뭐 야단 치는 거 다 맞으면서 이제 알아서 뭘 막 하죠. 근데 이제 옆에 서 있던 둘째는 그러죠. 아, 엄마가 형을 야단치네. 뭐 언니를 야단치네. 그럼 난 빨리 가서 저기 뭐지? 내 방에 가서 책 보고 있어야지. 그러면서 막 얄밉게 가서 책 보고 있잖아요. 그럼 엄마가 이제 큰애를 야단치다가 이제 둘째를 딱 보는 순간 하면서 흐뭇해하시잖아요. 그게 이 아이들의 생존 전략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진짜 경쟁심이 강해요. 태어나자마자부터 경쟁이니까. 그래서 야망을 가진 그런 성격이다. 그래서 어떤 습득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 막내들. 자, 우리 막내들은 이제 이 언니, 오빠들의 사랑을 듬뿍, 가정 내에서도 사랑을 보통 듬뿍 받는 그런 아이들로 키워져요. 그래서 오, 그래, 그래, 그래로 키워져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응석바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응석바지로 자라는 아이들은 굳이 자기가 다 뭘 안 해도 돼요. 왜냐면 다 해주니까 굳이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게 늘 자라면서 이제 그게 굳어진 거죠. 그러면서, 아니, 내가 이제 안 되는 거는 언니, 오빠가 해주고 뭐 이러겠지 하면서 이제 의존심이 되게 강해져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약한데 이런 것들 의존적이고 독립심이 약한 부분들이 이후에 나중에 이제 이런 막내 아이들 특히나 이제 응석바지로 자란 이런 막내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큰 열등감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해도 잘 못하는 거야. 어려서부터 이게 스스로 해본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 어,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막내들은 그런 거잖아요. 다 물려받은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께 새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뭐랄까 자기께 없는 거에 대한 그런 열등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경험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형들을 내가 능가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강한 이 아이들의 동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혼자 자라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경쟁할 상대가 없으니까 자기가 뭘 굳이 뭘 막 더 잘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자기가 이제 있는 존재만으로도 이제 부모님들이 모든 사랑을 온전히 쏟아주죠. 그래서 이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 응석바지처럼 자라는 아이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립심, 의존심이 강한 반면에 이 막내로 태어난 응석바지와는 달리 이 아이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죠. 얘네들은 자기중심적이기는 어려워요. 되게 자기중심적이다. 그래서 사회적 관심이 좀 낮은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생활 양식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격 구조예요. 성격 구조. 이 아들러가 얘기하는 생활 양식은 다른 말로 성격 구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성격 구조 역시 또는 생활 양식 역시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하는 과정 중에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막 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성격이 혹은 생활 양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온 과정에서의 습관, 뭐 여러 가지 생활, 일상생활, 여가생활, 뭐 이런 교우 관계 따위의 모든 영역에서 활동과 일관된 양상을 보여요. 이게 성격이에요, 여러분들. 성격은 뭐 사람들과의 관계, 모든 생활, 뭐 이런 데서 보통 쭉 일관된 그런 어떤 특징을 보이는 게 성격이잖아요. 이걸 아들러는 생활 양식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러한 생활 양식 또는 성격 구조라고 하는 이거는 보통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인생의 초기에 결정이 돼요. 저기 나오죠? 4, 5세에 확립이 돼요. 성격 유형이. 그러니까는 누구의 영향이 크다? 부모님의 영향이 크다예요. 그런데 이렇게 형성된 생활 양식은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어떤 거에 지대한 영향을 주냐면 일하는 거 혹은 공부하는 거, 사람과의 관계 맺는 거죠. 이거 사랑과 우정을 쌓는 이러한 과업들 우리가 여기에는 일에는 뭐 공부도 포함됩니다. 학교 생활 이런 것들 일하고 사람과의 관계 맺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살아나가는 존재의 이유이며 가치 아닐까요? 자, 이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생 과업을 해결하는데 이 생활 양식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생활 양식에 따라서 이런 인생 과업을 보통 해결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려서부터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뭔가 좀 약간 완전하지 않은 이런 생활 양식은 뭔가 인간에게 문제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정신병리라고는 얘기했지만 뭐 어쨌거나 문제 행동, 어떤 적응의 어려움과 같은 이런 병리적인 그런 현상에 이게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생활 양식 혹은 성격 구조가. 그래서 그렇다면 아들러는 성격의 구조 혹은 생활 양식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네 가지 형태의 생활 양식 혹은 성격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배형이 있고 획득형이 있고 회피형이 있고 사회적 유용한 유형이 있어요. 네 가지 유형이 아들러가 얘기한 생활 양식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네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는 큰 기준은 뭐냐면 자, 당신이 가지고 있는 활동 수준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활발하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이런 활동 수준과 그 다음에 당신이 사회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입니까?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의 형태의 생활 양식이 구분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내용이네요. 자, 일단 활동성이 낮은 사람들은 활동성이 낮다. 그러니까 뭐 되게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 획득형과 회피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활동성이 되게 높은 사람들은 지배형과 사회적으로 유용한 유형으로 활동성에 따라서 자,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회적 관심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사회적 관심이 낮은 유형들은 위에 나와 있는 획득형, 회피형, 지배형이에요. 달리 말하면 이 형들은 어떤 걸까요? 타인과의 어떤 타인의 유용하게 타인과의 관계를 잘 맺고자 하는 그런 거에 관심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즉 자기에게로 뭐가 많이 향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마지막 유형인 사회적 유용한 유형은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은 그러한 유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사회적 관심도 되게 낮고 그 다음에 활동성도 낮은 유형 중에 획득형이 있어요. 이거는 의존형이에요. 의존형, 요구, 타인에게 끊임없이 의존하고 요구하고 독립적이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양보하지 않아요. 이기적이다라고 보여줘도 괜찮아요. 획득형 자체가 남한테 획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물을 쪽쪽 이런 거죠. 어,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이제 남을 해치거나 하진 않아요. 왜? 활동성이 낮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이제 남한테만 막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자, 회피형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실패도 두려워서 활동도 안 하고 사회에 대한 관심도 없는 현실 도피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분들이죠. 그 다음에 활동성이 높으면서 사회적 관심이 낮은 사람들은 되게 독단적인 사람들. 남 배려하지 않고 자기 혼자 막
얻고 하려고 하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자기가 남보다 우월해야지 막 기분 좋은 사람들, 막 성취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지배형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이기적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획득형과 이 지배형은 둘 다 이기적이에요. 하지만 획득형 같은 경우에는 남을 지배하려고는 안 해요. 뺏으려고는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생활 양식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회적으로 유용한 이러한 성격 구조, 이러한 생활 양식을 가질 수 있게끔 아이들도 지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고 인류를 위해서 뭔가 협동하고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네 가지 생활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들러 이론에서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를 보면은 지나치게 의존하고, 그죠? 지나치게 현실을 피하려고 하고, 누굴 막 지배하려고 상처 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인생 과업을 성취하는데, 즉 일을 하고 또는 뭐 우정을 쌓고 사랑을 하고 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스스로 상처를 받거나 누구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관계를 맺고 일을 하고 하는데 굉장히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관심을 증대시키는 거.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너무 의존하려고 하나? 현실을 두려워하나? 너무 지배하려고 하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이 잘못된 것을 수용함으로써 사회적 관심을 좀 더 높여주려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아들러 치료에 있어서의 목표다라고 봅니다. 즉 타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하는 이런 패배적인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자신이 하는 행동이 뭔가 남을 지배하고 착취하려고 하는 잘못된 행동이 아닌가?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는가?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알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좀 더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회에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이것이 아들러의 이론에 의한 어떤 치료 방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이론에서는 이제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죠. 타인을 공감하는 거, 그렇죠? 협력하는 거.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신념과 감정, 동기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목표를 이해하는 거. 그렇죠. 자신의 생활 양식과 자신의 목적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나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내가 어린 시절에 갖고 있었던 나이가 출생 순서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열등감이 있었고, 또 어떤 그로 인하여 나는 어떻게 생활 양식을 형성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잘못된 목표, 패배의식을 통찰하고 뭔가 새로운 대안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아들러가 이야기하고 있는 치료 이론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사회적으로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돌아보고 그런 것들을 고쳐나가고 좀 더 유용한 가상의 목표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 그래서 현재 나의 어떤 생활 양식을 조금 더 수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치료를 해야 하는 어떤 내용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들러 이론의 경우에는 이제 자신이나 또 다른 사람들을 좀 이해하는데 굉장히 이제 간결한 그런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론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아들러 이론은. 좀 내용도 간단하고 쉽고 그래서 사람들 이해하는데 되게 간결하게 설명되는 이론이라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실제로 이제 아동 분야에서 그래서 이 아들러 이론이 굉장히 많이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아들러 이론은 정신역동 이론의 한 범주에 속하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프로이드가 얘기한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들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아들러 이론은 이후에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는 인본주의 이론. 자, 인본주의 이론에서 얘기하는 현상학적 장 혹은 현상학적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를 인본주의 학자들이 얘기해요. 즉 모든 경험은 공통된 경험을 갖지만 그 경험에 대한 주관적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행동한다. 이게 현상학적 심리학이에요. 자, 오히려 그래서 아들러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현상학적 주관적으로 자기네 삶을 이해하고 창조적인 자아가 되려고 노력하는 존재다. 이 부분은 어찌 보면은 정신역동 이론보다는 인본주의 이론에 훨씬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인본주의 이론을 우리가 이 인본주의 이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실은 이 아들러 이론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아들러 이론 역시 많은 정신역동 이론과 마찬가지로 경험적 근거가 되게 부족하죠, 실은. 어, 전체로서 인간을 얘기를 하는데 그거 실은 뭐라고 설명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거에 대한 내용들이 실은 그렇게 막 뭐랄까 개념 설명이 좀 부족한 건 있어요. 체계화가 좀 덜된 면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아들러 이론은 하나 이론이라기보다는 가설 정도라고도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이드나 이제 뭐 에릭슨 같이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에 비해서 아들러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설명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좀 체계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정신역동 이론은 이제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프로이드 융을 다루면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미시 수준, 즉 개인과 가족,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 그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인간행동을 의미 있는 주요 인물, 그렇죠? 부모님이죠. 초기 관계, 그 다음에 그들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고 인간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증거들을 제시해 줬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뭐 넓게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황 속의 인간, 부모라고 하는 또는 가족, 형제들 간의 관계라고 하는 그러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미시체계들, 미시체계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제시해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황 속의 인간을 이해하는 그런 근거를 제시해줬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렇죠. 엄마와의 관계 되게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양식, 사회적 관심 이런 것들이 이제 엄마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다음에 이런 관계가 실은 이제 발달 과업상에서 우리가 이제 발달을 잘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다.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사회조사라고는 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정이죠. 우리가 지금 말로 얘기하면 사회조사라고는 안 해요. 사정. 여기 진단이라고 나오는데 진단 혹은 그 사정, 어세스먼트, 즉 클라이언트의 문제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히스토리, 내 어린 시절은 어땠고, 출생 순서는 어땠고, 뭐 이런 것들, 과거는 어땠고,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 그걸 통해서 개인을 이해하는 거, 개인의 현재 문제를 이해하는 거,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이 이론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에릭슨의 뭐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생의 발달을 설명했다는 거 프로이드와 달리 특히 이제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그런 어떤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어떤 사회적 관계 모든 시기시기 만나는 그런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면에서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이제 사회적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라고 하는 거에 또 근거를 제시해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들러의 이론과 이제 에릭슨의 이론이 이제 이렇게 영향을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한 2주 동안 이제 정신역동 이론 4가지의 이론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궁금하거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우리가 행동주의 이론, 파블로프, 스키너, 반두라의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